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은 벙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방거라고 불렸던 D.A. 벙커는 1853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1883년 오벌린 대학을 졸업한 뒤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이 유니온 신학교는 두 개입니다. 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가 있고, 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는 교단이 없는 신학교고, 그 미국 장로교회 소속으로 유니온 프레스비테리안 세미나리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입니다. 이 오벌리는 그 뉴욕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를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벙커는 처음에 우리나라 초빙교사로 발탁되어 왔다. 그러니까 신학생 곧 목사 후보생이지만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이제 교사로 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이 한국이나 또 아시아나 여러 나라에 영어 교사로 가요. 교사 이름으로 이제 비자를 받고 그 나라에 체류하지만 선교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교사로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접촉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교사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방과 후에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영어를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아시아로 이제 영어 교사 선교사들이 가요. 물론 이단들도 갑니다. 그 흰색 와이셔츠 입고 두 명의 남자들이 그 한국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도 있죠. 조선 왕실은 1882년 조미 조약이 체결된 후 갑자기 대두되는 근대 교육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교사를 초빙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곧 조선이 한국이 서양과 최초로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있고요. 이 사실에 대하여 역사가 이광린의 말을 인용해보자. 왕은 젊은 교사 세 사람을 미국에서 구하여 주기를 미국 공사에게 청하매 1884년 9월 10일부로 푸트 공사는 본국 국무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고함과 아울러 그 인선을 의뢰하게 되었다. 보빙사의 민영익이 워싱턴에 갔을 때 교육국으로 그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었고, 한편 그는 미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자료를 입수코자 하는 민영익에게 교육국 역사와 연보를 기증한 일이 있었다. 이제 한국에서 교사를 보내어 줄 것을 청함에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였다. 외국에 파송할 교사는 신앙이 두터운 신학생이 적당하리라 생각하고 외국 선교부 직원과 협의 끝에 뉴욕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훌륭하죠. 단지 영어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 지도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할 수 있는 그 신학생들을 영어 교사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탁되어 오게 된 세 명의 교사가 벙커, 헐버트, 길모어이다. 이들은 모두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전공을 한 유능한 청년들로서 길모어는 1883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벙커는 오벌린 대학을 졸업한 뒤 모두가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 당시 졸업반이었으며, 헐버트는 1884년 다트마운트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 이제 좋은 인원들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를 강조하는 거고요. 꼭 인류대학을 졸업해야만 선교사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헌신해야만 크게 희생하고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모든 선교사는 다 동일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자극적 간증에 익숙하기 때문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갔다 그럼 굉장히 많이 포기하고 헌신한 것 같고 주목받고 책 쓰고 강의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대학에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 평생 아무도 주목을 안 하죠.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좋은 인원들을 한국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강조점은 꼭 인류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헌신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1884년 말이나 1885년 초에 떠나고자 준비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부득이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후 1886년 5월 초 미 국무성에 소집되었고 태평양을 건너 7월 4일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조선의 인상은 매우 낯설고 신기하였으나 얼마 있지 않아 기후와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뉴욕, 그러니까 유니온 신학교 학생들이니까 뉴욕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북위 40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뉴욕하고 날씨가 이제 많이 비슷해요. 조금 더 뉴욕이 추울 수도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뚜렷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는 사택이 준비되어 있었고 학교 건물 등도 세워지고 있어 모든 것이 희망에 넘쳐 있었다. 이런 학교 건물들 다 미국 교인들 헌금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학교 세우는 것도 선교냐? 당연히 선교죠. 병원 세우는 것도 선교냐? 선교입니다. 꼭 교회를 세워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학교와 병원은 세우고 교회는 전혀 안 세운다. 이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학교를 매개체로 병원을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교회인 거죠. 벙커가 가르치던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관립 근대교육기관이었다. 1886년부터 1896년 유경공원이 폐교될 때까지 벙커는 그곳에 9년간 영어교사로 지냈다. 그 뒤 감리교 선교부의 요청에 따라 배제학당 교사가 되면서 그 학당의 학감이 되었다. 이 배제학당도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죠. 그러니까 배제 중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학감으로 있을 때 그는 종래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 방법을 폐지하고 공개식, 고시 방법 등으로 새 교육을 하는 동시에 고대사, 물리학, 화학, 수학, 정치학 등 새 교육과정을 많이 채용하였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돼야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는 겁니다. 수학의 공식이든 화학의 공식이든 아무것도 몰라요. 공식 하나를 외우지 않고 무슨 문제를 풀겠어요. 외국어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지 않고 수거 하나를 외우지 않으면서 무슨 영어가 되길 바라겠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위치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하죠. 그래서 몸에 암기든 머리에 암기든 수에 암기든 언어에 암기든 암기가 기본입니다. 공부에는.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우선 배우죠.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식 주입식 교육만 하는 거 잘못됐지만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없이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그저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처음에는 주입식으로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쉐마라고 말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대표되는 많은 그 우리식으로 한 메모리 버스들을 유대인들이 외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들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뭐하러 라틴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외우느냐. 그렇게 외워놔야 또 위기의 순간에 이게 뭐더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창의식 토론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조점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정부 당국은 유경공원이 폐교되기 1년 전인 1895년부터 200여 명의 의탁생을 배제학당에 의뢰해오기 시작했는데 벙커는 배제학당의 적을 옮긴 후에도 많은 정부 의탁생을 가르치게 되었다. 벙커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해인 1887년에 애니 앨러즈와 결혼하였다. 앨러즈는 1886년에 광해원 의사로 오게 되었는데 얼마 뒤 명성황후가 자신의 시의로 채용하였다. 그녀는 시의로 채용되기 이전부터 광해원의 원장인 동시에 고종의 시의로 있던 알렌을 따라 가끔 궁중에 들어갔었다. 1896년 가을 알렌이 고종의 시의가 된 지 1년 반이고 앨러즈가 입국한 지는 불과 몇 달 안 되었을 때였다. 하루는 대궐에서 왕후께서 탈이 났으니 약을 지어 보내라는 기별이 왔다.
알렌은 증세를 물은 다음 짐작해서 약을 지어 보냈다. 며칠 뒤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다른 약을 지어 보내라는 기별이 왔다. 그래서 또 병세를 들은 뒤에 다른 처방으로 약을 지어 보냈다. 그러나 또 며칠 뒤에 이번에 내시가 와서 약효가 전혀 없으니 방도가 없느냐고 하고 다그쳤다. 그래서 알렌 의사는 용기를 내어 직접 진찰하기 전에는 약효를 낼 수가 없은즉 신 대신 여의사를 들여보냄을 허락하옵소서 하고 엘러즈를 소개했다. 왜냐하면 당시 알렌은 고종 황제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한 적은 있으나 황후 민씨의 가슴에다 청진기를 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엘러즈는 궁중에 들어가 황후 민씨를 처음으로 진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엘러즈는 그의 최초의 진찰기를 지상에 발표했다. 그 진찰기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맑게 갠 가을 청명한 날이었다. 오정을 조금 넘어서 우리 일행은 궁궐을 향해 떠났다. 호위병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를 태운 사인교는 그 뒤를 따라갔다. 사인교는 몹시 흔들렸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황후 폐하 앞에서 또 가슴이 울렁거리면 어쩌나 무척 걱정이 되었다. 대궐 앞에 큰 대문 앞에 당도하자 우리 일행은 사인교에서 내려 한참 걸어서 어떤 응접실 같은 데로 안내되었다. 그곳에 가보니 내가 전부터 안면이 있는 민영익 공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민공은 외국에 가본 일이 있었고 외국 풍습을 조금 아는 분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내원 몇 곳을 구경시키고 다시 연못가를 산책시킨 다음 귀빈실에 들어가 서양 음식과 조선 과일을 권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관복 차림의 양반 하나가 나타나더니 우리를 내실로 인도했다. 우리는 먼저 넓은 내원을 지나 큰 전당 안으로 인도되었다. 그 전당 속에 들어가 보니 한쪽에는 각색 화초가 만발하고 다른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우리는 머리를 수그리고 조심조심 걸어 들어가서 3번 큰절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만이 한 귀부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귀부인은 다름 아닌 황후였다. 금은 보석으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시고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배곡 같은 살결에 머루 같은 검은 머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이 엘러즈라는 여자 의사가 의사다운 거죠. 강조점은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황후를 만나서 어떤 진찰을 했다. 바로 이렇게 쓰질 않고 청명한 가을 날이었다. 날은 몇 시였고 가서 본 사람들의 복장은 어떻고 어떤 음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는 것을 보면 관찰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의사를 하는 거죠. 황후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것이었다. 황후께서는 머리 치장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그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 들이우시고 앞니마에는 유난히도 빛나는 훈장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다른 귀부인들도 이런 것을 앞니마에 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황후의 그것은 그 모양이나 질이 월등 차이가 있어 보였다. 황후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다. 더욱 황후께서 웃으실 적에는 절세미인이었다. 또 황후께서는 능숙한 외교 수완과 예리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부드럽고 다정한 인간미가 있어 보였다. 우리는 황후 폐하의 그 부드러운 태도와 융숭한 대접을 그 뒤에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최대의 존경과 감격을 금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사람 선대하고 잘해주면 다 고마워하고 마음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또 선물도 하고 또 인정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맙게 여기서 마음문 열어야죠. 교회 리더십의 정의 중 하나도 그겁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아닙니다. 감화, 감동, 설득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고마워야 됩니다. 구역장님이 고맙고 또 권사님이 고맙고 그래야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황후께서는 먼저 나에게 잘 지내느냐 물어보시고 나이가 몇이며 부모가 다 생존해 계시느냐 따위를 물으신 다음 내가 조선에 와 있다는 말을 알렌 의사를 통해 벌써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시아에서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뭐 나이로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알면서 위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 노릇해야 되는지
또는 뭐 동생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배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뭐 권세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뭐 밥을 사도 선배가 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이제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정하기 위해서 나이를 물어보는 거지, 이건 뭐 나이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서양식의 나이를 묻지 않고 이제 비교적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하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옳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동양 문화는 우수하고 서양 문화는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는 다 그 땅의 토양의 사람의 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선에 와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반가웠다는 것과 고국을 떠나 타국에 와 있지만 이 나라에 정을 붙이고 오래 있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선교사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모든 대화는 통역을 가운데 놓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통역은 볼 수가 없었다. 통역은 가까이에 있지 않고 병풍 뒤 안 보이는 데서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말만 전해준다는 것이었다. 옆에 서 있던 민영이 공은 내게 서양식 의자 하나를 갖다 주었다. 그때야 나는 황후께서도 서양식 고급 의자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후께서는 나를 의자에 앉으라고 하시고 곧 앉아서 진찰을 시작하였다. 그 진찰 시작 전에 굉장히 긴 과정이 있죠. 뭐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부모님 살아계시냐 묻고 이런 예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관계를 맺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두 분 어른이 황후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황후의 진찰을 마친 다음 그 앞을 떠나기 전에 다시 3번 큰절을 했다.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두 사람도 황후와 같이 나의 큰절을 받아주었다. 민영이 공은 나를 귀빈실로 데리고 나왔다. 거기서 나는 알렌 의사가 고종 황제에게 배하라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알렌 의사가 나왔다. 그는 나에게 황후 옆에 계시던 두 어른이 누군지 알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 그 어른이 바로 고종 황제와 왕세자라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이 누군지 몰랐던 것을 도리어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알았다면 벌벌 떨면서 진찰도 바로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금 맛있는 과일과 음식으로 대접을 받은 다음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귀로에 올랐다. 그때는 벌써 날이 저물어 호위병들이 초롱을 들고 캄캄한 거리를 달려야만 했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장한 사람들은 가가호 대문을 열고 구경하러 나왔다. 텅 빈 밤거리 양쪽에는 낮은 집들이 질비해 있고 그 속을 초롱등 병사와 교국군, 가마를 매는 사람들이 우리를 메고 고함치며 달리는 것이었다. 그 병사들은 총과 검으로 무장된 병사들이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황후를 진찰하러 입궐할 때는 돈화문을 막아 막 들어가서 귀빈실까지 직통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귀빈실에 들어가면 과일과 차를 마시고 있다가 황후가 부르면 곧 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내실에는 언제나 임금님과 왕세자께서 같이 계셨다. 진찰을 다 마친 다음에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위 진찰기는 1895년 명성황후가 암살된 뒤에 지상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황후를 처음 진찰한 것은 그로부터 9년 전인 1886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째서 이처럼 늦게야 발표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당시 왕비의 몸에다 손을 대고 진맥도 못하던 때에 왕비의 가슴을 해치고 진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황후 민씨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를 당하자 애도의 정을 표하기 위한 것임에 분명하다. 벙커 부인은 과거 명성황후의 시의였다는 인연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으며 고종 황제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사력을 다했다. 슬픈 일입니다. 황제라는데 자기 부인 하나를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 나라를 지킬 수가 없죠. 벙커 부부는 내외는 파란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살아온 선교사들 중 대표적 사람들이다. 1894년, 1895년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고종의 악원파천 등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운 한민족의 고난상을
목격해왔다. 그리고 1896년에 독립협회 운동, 독립문 건립, 순 한글로 된 독립신문 창간 등 근대식 민권운동도 직접 목격했다. 아니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그 민권운동의 동역자이며 후원자이기도 했다. 이 독립문은 옛날에 영은문, 중국의 사신을 맡는 문이었죠. 그러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해서 독립문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 초대 회장이 이완용이었어요. 나중에 이완용이 나라를 팔죠. 그 운동의 주역을 맡았던 서재필, 윤치호 등은 모두 벙커와 동지이고 배제학당의 강사들이었으며 그 학당 학생들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한편 독립협회는 강제로 해산되는 동시에 그 주동인물들은 일망타진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상재, 홍정후, 남궁옥, 정교 등 독립협회 지도자들과 이승만, 양흥목, 신웅우 등 제자들도 만민공동회 운동을 하다가 모조리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한성 감옥서는 그의 친지들로 만원이 되었다. 벙커는 감옥 안에 참상을 참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행동을 개시했다. 벙커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행동을 개시했다. 우선 정부 당국에 죄수들의 처우 개선, 야만적인 고문제도 폐지, 자주 방문하여 음식이나 의복을 차입할 수 있는 자유, 독서의 자유 등을 건의했다. 이것은 외국 선진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시행되는 제도로서 한국 정부도 이 제도를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리하여 벙커는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감옥에 무상 출입하면서 차입도 하고 위로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었다. 누구보다 벙커는 가장 열성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를 계속 추진했다. 그 결과 이상재, 이원긍, 김정식, 유성준, 안국선 등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역사가 이능화는 조선 기독교 급의 교사에서 지옥과 천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3년간 감옥 생활 중 고독하고 울적한 마음 잃을 데가 없었는데 다행하게도 새로운 법이 생겨서 감옥 안에서도 종교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서양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와 전도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때 마침 벙커가 감옥 안에 들어와 전도를 했다. 이에 옥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서양의 경서를 서로 읽고 연구하여 신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역사상 고관 출신의 양반들과 선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최초의 역사이다. 근데 이게 감옥에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 빌레몬서로 하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미 감옥에 와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전도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은 전도가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되고 천국이 확정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상재 등 전직 고관들과 지성인들이 벙커의 전도로 예수교 신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의 유명한 저서 독립정신 역시 이 감옥 안에서 쓰여졌다. 또한 그들의 감화로 감옥 안에 학교가 개설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감옥수였던 신웅우에 붙인 신면휴가 쓴 옥중 계약 전말 중에 일절을 소개한다. 옥중에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는 일이다. 죄를 범하고 오래 갇혀 있을 때의 울적함을 견디기가 어려워 책이나 읽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 아들 홍우가 잘못하여 남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혐의를 입어 한 번 옥에 갇히자 몇 해가 되도록 풀려나오지 못하고 미결수로 있어서 마땅히 징역을 치를 것이지만 감옥서 관리들이 그의 약한 몸에 병들어 있음을 가엾게 여겨서인지 좀 편하게 지내도록 해주기 위하여 제 힘에 겨운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죄수들과 같이 책을 읽게 하고 글도 쓰게 하였던 것이다. 본 감옥 서장 김영선 씨가 그들이 배움에 힘쓰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었으니 동료 관료끼리 의논을 거듭한 끝에 옥중에 학교를 세우게 하였고 며칠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옥중에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면서
서양의 개명한 나라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었다 하면서 서적과 식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갔느니 이 일은 1902년부터 1904년 사이에 있었다. 그때 벙커는 배제학당의 3대 교장이었다. 이보다 앞서 그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에도 크게 공헌했다. 1905년 국내에 선교사들 약 150명이 모여 제한복음주의 선교단체 통합공의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하나의 한국교회를 지향하는 역사적인 운동을 전개한 바 있었는데 그때 벙커는 그 통합공의회 서기 겸 회계를 맡고 있었다. 그는 교회 연합운동이라면 언제나 예외 없이 앞장서서 힘을 다했다. 벙커가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취임한 뒤 1912년 신웅우에게 교장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6년간 열성을 다해 봉직했다. 이 6년간은 한국이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는 기간으로서 학교 운영이 가장 곤란한 시기였다. 그러나 벙커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그 뒤 벙커는 감리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만년을 조용히 전도와 교육 사업에 종사하다가 1926년 7월 4일 75세의 노령으로 은퇴했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30년 잠시 한국을 방문했으나 1932년 12월 26일 80세 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별세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 나의 유골이 남아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남편의 유골을 가슴에 안고 한국으로 왔다. 그리하여 1933년 4월 8일 정동교회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양화진 외인 묘지에 고이 모셨다. 그 뒤 부인이 세상을 떠나 합장하였는데 벙커 부부가 합장된 묘비에는 Until the day dawn, the shadows flee away. 날이 새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묘비명이 새겨져 있었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또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로 있는 거죠.